준호 엄마는 내가 신문팔이를 시작한 뒤 보름 만에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낳던 날 그네는 일을 나가지 않았다. 낮부터 아래째 둘째 방에서는 준호 엄마의 신음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어머니가 그 방으로 건너갔다 오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모질지도 해라. 혼자서 알라를 낳겠다니. 내가 신문을 팔고 와서 보니 준호 엄마의 고함이 한층 높아졌고 그 간격도 빨라졌다. 알라를 받아본 아래치 누가 도와줘야지러. 위체 노망님 말에 경기댁은 잠자코 있었고 어머니가 그 일을 맡고 났었다. 평양댁은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준호 아버지가 곧 올 거예요. 그이가 애를 받을 테니 괜찮아요. 준호 엄마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준호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은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나서였다. 해산 바라지는 어머니와 평양댁이 했고 그동안 준호 아버지는 앞마당을 스승거렸다. 낳은 아기는 딸이었다. 준호 엄마는 이틀 동안 몸조리를 하고는 갓난아기를 업고 장사길에 나섰다. 아래차 사람들이 말렸으나 그네는 듣지 않았다. 입이 또 하나 늘었으니 더 열심히 팔아야 한다며 그네가 헬쓱한 얼굴로 중문을 나갈 때 어머니가 보란듯 내게 말했다. 길라마 봐라. 먹고 살라고 저 퉁퉁 부은 얼굴로 장사길 나서는 거를 저런 마음을 묵어야 배 안 골고 사는 기라. 상위군인 저 식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설 기다. 예전 이 집에서 능금 팔며 고생하고 살던 시절을 웃으며 말할 좋은 날이 올 기라. 1954년 여름 장마는 길고 지루했다. 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3년 동안의 전쟁 찌꺼기를 다 쓸어낼 듯 6월 29일부터 시작된 장마는 7월 25일까지 이어졌고 집중적으로 강타당한 삼남지방 피해 상황만도 44명, 사망의 피해액이 4억 5천만 환에 이르렀다. 그동안 하루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덩어리진 구름은 밑창이라도 뚫렸는지 쉼없이 비를 뿌렸다. 세상은 온통 비에 젖었고 도시는 습기 속에 중병 환자로 알렁거렸다. 밤 10시까지 들어오던 전등도 정전이 잦았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신문을 20부씩 받아 팔았는데 비오는 날은 10부 팔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점심밥을 먹고 신문사로 향할 때 시름시름 따르던 빗발이 또 새차지면 숙제 10부에서 8부로 부수를 줄여 신문을 사들고 빗발치는 거리로 나섰다. 오늘 습간신문이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팔에는 부대종이로 둘둘 싼 신문을 끼고 목청껏 외치고 다녀도 선뜻 신문을 사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늘에는 먹장 구름이 덮여 해지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다 보니 저녁 무렵이면 시계 점포를 기웃거리다 저녁밥 짓는 시간이 되면 집으로 걸음을 돌렸다. 비에 쫄딱 젖은 옷을 통해 느껴지는 추위도 그렇지만 배고픔이 배를 볶아대었다. 그렇게 구준비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신문 8부에서 2부나 남겨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천댁 가게 처마 아래 흰 와이셔츠 차리며 얼굴이 팔초하게 생긴 30줄의 사내가 풀빵 굽는 김천댁에 무슨 말인가 묻고 있었다. 글쎄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를 속이진 못해요. 그 새끼가 어디에 거처를 두고 다니는지만 대라니까요. 깐요. 사내가 나를 보자 말을 끊었다. 김천댁은 두려움에 찌든 얼굴로 나를 헐기 보았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우산을 접고 드럼통 옆을 거쳐 가게와 붙은 부엌으로 빠져나갔다. 학생, 나 좀 보자고요.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김천댁 가게에서 나온 사내는 내 우산 아래로 들어왔다. 고 학생이로군. 내 말 좀 묻겠어. 근데 말이야, 너 복수리 엄마 찾아오는 사람 들어봤지? 뺨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인데 내 나이와 비슷한 그런 남자 말이야. 사내가 매서운 눈길로 물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어물거리며 대답했지만 나는 단박 사내가 말한 사람을 기억해내었다. 2차례인가 나는 그를 본 적이 있었다. 내가 신문팔이를 막 시작했던 어느 날 김천댁 방에서 부엌으로 나서는 그를 처음 보았다. 살갗의 뺨에서부터 턱까지 긴 상처가 있어 기억하게 된 얼굴이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한동안 서민들의 평상복이라 할 만한 검정색 물을 들인 군복을 입고 있었다. 또 한 차례는 한 달쯤 전 저녁 무렵이었다. 우연이겠지만 장간동 골목길로 들어서서 내가 그의 뒤를 따라온 적이 있었다. 보아하니 중학생이구나. 몇 학년이니? 학교에 안 댕기는데. 그럼 신문팔이냐? 예. 그 질문에서 나는 어른들이 신문 배달은 고학생, 신문팔이는 학교조차 다니지 않는 아이로 나누어 구별함을 깨달았다. 너 말이야. 중문에서 저벅거리는 발소리에 사내가 말을 끊었다.
내가 돌아보니 평양댁 맏아들 정태씨였다. 그는 우산 없이 기침을 콜록거리며 바깥마당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럼 가봐. 다음에 또 보자고. 사내가 하려는 말을 중단하고 빗발을 피해 가게 부엌으로 몸을 돌렸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중문을 거쳐 앞마당으로 들어서며 사내에게 칼자국 있는 사람을 본 적 없다고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전쟁 났던 해 9월 하순 서울이 수복되고 어머니는 누나와 내게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비행기 공습으로 돌아가셨다고 대답하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나는 국군이 서울에 수복할 무렵부터 집과 발걸음을 끊어버린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납치 아니면 혼자 올복해버렸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 중에 행방불명되었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내가 보기엔 네 애비가 전쟁 나기 전에 무슨 사상 문제로 나서서 뒤에서라도 그런 일을 하진 않았다. 그러나 전쟁 나고 그 아수라판에 남정네가 목숨 부지할락하며 무슨 일이든 못했겠노. 그래도 네 애비가 집에 와서는 밖에서 무슨 일 한다고 말하지 않아. 남정네가 무슨 꿍꿍이 수작을 하는지를 몰랐지러. 그래도 어디서 구해온지 그 귀한 양식을 갖고 오곤 했지러. 전쟁통이 웬 쌀이요 하고 내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해. 남정네가 밖에서 하는 일을 집에 앉은 옆에 내가 꼬치꼬치 묻기도 그렇고. 훗날 내가 결혼 날짜를 받아뒀을 무렵 어머니가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두고 들려준 유일한 말씀이었다. 내가 가정을 갖게 될 그 무렵만 해도 전쟁으로부터 세월은 물처럼 흘러 아버지가 살아서 식구 앞에 나타나려는 희망은 포기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뜻에서 내게 아버지를 두고 어릴 적 입에 담았던 비행기 공습이 아닌 행방불명 사실을 밝혔을 터였다. 내가 아래채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쪽마루 앞에 나앉아 비가 내리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얼굴은 근심에 차 있었다. 선내 누나는 간이부엌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 손에 영어 단어장을 들고 다른 손에는 소치 얹힌 풍로 아궁이에 부채질을 하다 나를 보았다. 이제 오나. 누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애늙은이처럼 장난치거나 재담을 떨거나 심지어 웃는 적도 없는 동생 길중이는 방바닥에 엎드려 몽당 연필에 침을 칠해가며 숙제를 하고 있었다. 막내는 숙제하는 형 옆에 엎드려 구경했다. 집안 공기가 날씨처럼 음울했다. 어머니는 생쥐꼴이 되어 오들오들 떨며 집으로 들어서는 나를 봤음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달리 아니 누나와 길중이도 학교에 가는데 학교도 못 가고 돈 버느라 고생한다는 말씀조차 안 하시다니. 그런 말을 목구멍 안으로 중얼거리던 나는 서러움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저녁밥을 먹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일거리가 없었어야 우리도 굶어 죽겠다며 어머님은 밥맛조차 없는지 밥을 반 그릇도 못 비우고 숟가락을 놓았다. 어머니가 남긴 밥을 보자 내 숟가락질이 더욱 빨라졌다. 내 밥을 어서 먹고 어머니가 남긴 밥을 내 몫으로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길라마, 내 남긴 밥 네가 먹거라. 쪽마루에 나앉은 어머니 허락까지 떨어지사 나는 어머니가 남긴 밥을 호박잎 넣고 끓인 내 된장국에 얼른 부어버렸다. 비가 이래 안 와도 여름철은 너무 더우니 어디 술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막걸리 파는 집 아줌매들도 여름에는 장사가 잘 안 된다 카던데. 나는 기분이 좋아 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 돌아댕기다 보이 니도 세상 물정 다 아는구나. 나를 돌아보며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셨다. 바깥 뜬 빗발 속에 땅거미가 자욱 내리고 있었다. 난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왜 김천댁이 나를 찾아 앞마당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궁금해하며 열려있는 중문에 자주 눈을 주고는 했다. 틀림없이 김천댁이 팔조하게 생긴 그 사내가 무슨 말을 묻더냐고 내게 확인한 줄로 알았던 것이다. 저녁밥을 먹은 뒤 김천댁 내 부엌으로 들어가자 다른 날과 달리 일찍 가게 문이 닫혀 있었고 깜깜한 방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엄마를 찾는 복소리 울음소리였다. 복소라 울지마. 나는 방문을 열었다. 길람이냐. 깜깜한 방 안에서 들려온 목신 남자 목소리에 나는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복소리나 김천댁 외에 다른 남자 어른이 방에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에 놀란 나머지 그 목소리 인자조차 가려낼 수 없었다. 누굽니까? 나 정택이 어서 들어오라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렸다. 나는 무릎 꿇음으로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핏기로는 퀭한 눈에 광대뼈가 붉어진 정태씨의 평소 모습이 어둠 속에 우연하게 떠올랐다. 해가 나빠 징집이 면제된 정태씨는 평양댁이 미군 얼무대에서
몰래 빼돌린다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네 말로는 약이 효용이 있어 효과가 썩 좋다고 했다. 복수라, 네 어머니 어디 갔노?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 대붙고 봤대. 복소리가 훌쩍거리며 대답했다. 길라마, 턱이 뾰족한 그 갓나이 새끼 말이디. 그 새끼가 너한테 뭘 묻디? 정태씨가 내게 물었다. 꼴대기에 칼자국 있는 남자가 혹시 복수리 어머니 찾아오냐고 갑기더. 내가 망설이다 대답했다. 정태씨가 마당 깊은 집 사람들 중에는 김천댁과 가장 가깝게 지냈다. 개새끼 무슨 꼬투리를 내갔다고.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형사 아니다. 복수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요? 넌 아직 몰라도 돼. 그런 이유를 알면 더 커야지. 조국 해방이 어서 되든가. 나는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둠 속에 그와 마주보고 앉아있기 섬뜩하여 나는 엄마가 찾을런지도 모른다며 밖으로 나와버렸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잠시 잠잠하던 복수리의 울음이 다시 퍼졌다. 정태씨의 쿨러기는 기침에 이어 그가 복수리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정태씨는 오전 동안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책만 읽었다. 오후에는 저를 산책 삼아서인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외출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김천댁 구멍가게 문턱에 걸터 앉아있을 적이 많았다. 나는 정태씨가 김천댁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준호 아버지가 마당 깊은 집 어느 누구와도 사귀지 않는다면 정태씨는 제 식구 외에 오직 김천댁하고만 말을 트고 지냈다. 야, 너 김천댁하고 너무 친하지 않아?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입을 안 댈 수 있겠어. 총각과 가부가 정분 나눈다는 소리 듣기 좋아 이러기니 횡량댁이 아기를 낳으라는 말을 나는 판자백을 통해 듣기도 했다. 그러나 정태씨는 제 어머니 말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튿날 아침 구름이 무겁게 실리기는 했으나 비는 그쳐 있었다. 날씨는 개끝같지 않았다. 밤사이 김천댁이 돌아와 부엌 앞에서 아침밥을 지으려 풍류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돌아오셨네요. 어제 저녁에 복소리가 많이 울어 샀던데요. 또매 전에서 왔어요. 복소리를 혼자 두기 뭐했던지 어젯밤엔 정태 그 사람이 여기서 같이 잤어요. 김천댁은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부숙한 얼굴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머리 매무새도 금불처럼 부스스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대충 짐작이 같지만 내가 당돌하게 물었다. 저 친척집에 댕겨왔어. 쌀을 좁게 얻어왔지. 내가 아래채로 들어가려 하자 김천댁이 생각난 듯 물었다. 길라마, 너그 아버지는 어쩌다가 돌아가셨다 했어요? 서울 살다 폭격 맞고요. 이문으로 봤어요? 못 봐신다. 하여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참말로 모두 어쩌다가 이 지긋지긋한 땅에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김천댁이 찢어진 부채로 풍로 아궁이에 바람을 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잔술가리 불쏘지게 얹힌 풍로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래채 어른들 말씀 드릴게 복수리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카던데. 나는 그동안 궁금히 여기던 말을 꺼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복수리 아버지를 두고 아래채 사람들이 자주 쑥덕거렸었다. 그 말끝에는 반드시 김천댁 친척 된다는 주인 아주머니 이야기도 함께 오르내렸다. 글쎄 그 사람이야말로. 김천댁은 말꼬리를 허리며 치마를 베고 눈물을 닦았다. 풍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탄만은 아니었다. 내가 아래채로 돌아오자 옆방에서 평양떼의 목청 높은 소리가 들렸다. 김천댁 방에서 잠을 잔 정태영을 꾸짖는 소리였다.